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뭐 이런 과목들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죠? 자, 회계학 책에 있는 내용이든 아니면 회계 관련 언론 기사든 간에 이를 처음 접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혹은 처음에는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회계 이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구독자들이 헷갈려하는 회계 이슈들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를 부정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겠지만 혹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그분들도 역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다가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는 회계 이슈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계약자산하고 계약부채인데요. 계약자산은 기업한테도 좋으냐 계약부채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산은 무엇이고 계약부채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데요. 중급회계 때 공부를 하셨더라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산인데요. 계약자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수취채권을 먼저 보자고요. 매출채권으로 대표되는 이 수취채권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입니다. 제한화 용역을 제공해 놓고요. 대가를 다오 청구권이 형성이 됐겠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조건적인 경우에는 수취채권인데요. 계약자산은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한번 여기를 보면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기 전 또는 지급기일 전, 즉 수차기로 한 날이라는 게 지급기일인데요. 지급기일 전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요. 아직 수차기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것이 자산에 대한 통조가 넘어갔더라면 수익은 인식을 하죠. 그러나 상대 계정으로 수취채권은 아니고요. 계약 자산을 인식합니다. 주로 이 계약 자산을 인식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라기보다는 건설이라든가 조선 혹은 설비 장치를 장기간에 걸쳐 직접 그 고객한테 가서 그쪽 공장이라든가 회사에 설치하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는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산 계정이 계약 자산입니다. 계약 부채는 반대로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먼저 대가를 받아요. 선수금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 부채는 일단 부채로 인식을 해놓고요.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고객한테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자산 통제가 고객한테 넘어갔으면 계약 부채를 수익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중급회계를 공부하면서 건설공사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기준 적용 현장의 회계 처리를 이미 공부하셨을 텐데 자, 그런 건설업이라든가 조선업, 장기간 어떤 설비 장치를 가서 설치해주는 이런 업종이라면은 진행률을 추정해서 매 보고기간 말에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단순한 그런 어떤 진행률을 추정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것 이외에 실무에 가면은 다양한 대금 청구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대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진행률이 25%가 될 때마다 거래가격 중 4분의 1씩 청구. 이때 이 25%는 건설사가 25%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발주자하고 즉 고객이죠. 발주자와 건설사가 합의한, 확인한 그런 어떤 진행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발주자인 고객이 전체 공정을 예를 들어 4개로 구분을 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조금 더 길고요. 4단계는 좀 짧고 이렇게 1, 2, 3,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 공정이 완료되는지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20%가 완료가 됐는지 30%가 완료가 됐는지는 발주자가 잘 몰라도 요 첫 번째 단계 공정이 끝났구나. 두 번째가 끝났구나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이 끝날 때마다 예를 들어 4분의 1씩 청구 가능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 좀 더 갑의 위치에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사 개시 시점에 일부 착수금을 받죠. 먼저 돈을 챙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고객이 예를 들어 이렇게 4개 단계로 구분을 했어. 이렇게 4개로 구분한 공정을 완료할 때마다 20%씩 청구 가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전체 대가 중에 90%를 고객이 공정을 3개로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3개 공정할 때마다 30%씩 청구를 해. 근데 30%니까 맨 막판이 됐을 때 아직 10%만큼이 청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 10%는 일단 쟁여놨다가 공정 완료 후 1년 동안 발주자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수를 하는 거야. 실제 생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오케이 하면은 청구가 가능하게끔 하는 뭐 이런 다양한 대금 청구 방식이 실무에는 존재합니다. 이럴 때 불가피하게 계약자산과 계약부채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간단한 사례를 들고 거래 가격은 앞으로 모두 100이고요. 어떻게 서로 약정을 했느냐 하면은 진행률이 25%가 될 때마다 회사가 4분의 1씩 발주자한테 즉 고객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입니다. 자, 1년도가 됐는데요. 1년도에 제작 건설이 개시가 돼요. 막 제작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연도 말이 되기 전에 25% 수준에 된 것을 서로가 합의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발주자도. 그러면은 25%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수취채권 25, 수취채권은 조만간 현금으로 바뀔 거니까 괄호에 현금도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아직 수익은 인식을 못하죠. 연도 말에 가서 제대로 해야 되니까 계약 부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5% 이후에 더 진행이 돼서 연도 말에 갔더니 진행 기준 30%가 됐어요. 이때 비로소 수익을 인식을 하죠. 30을 인식을 할 때 얼마 전에 인식했던 계약 부채 25를 죽이면서 요 5만큼 진행이 됐죠. 5. 요거는 대금을 받을 권리는 아직 없죠. 대금 받을 권리가 되려면은 한참 가서 누적 50%가 될 때 돈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자산. 그러니까 1년도 말 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계약 자산이 5만큼 표시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 계약 자산의 의미는 뭔가 회사가 용역 재화를 제공을 했는데 돈을 받을 확정적 권리가 아직 발생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얘 1번인데요. 얘 2번은 요 25%가 요 뒤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년도 말에 20%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아직 청구는 못하죠. 25%가 될 때마다 청구기 때문에 25%는 X2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X1년도에 20%만큼 수익 인식하면서 대금 청구의 권리는 없죠. 계약자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계약자산이 20이나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2년도에 가서 드디어 25%가 될 때 청구가 가능하다며요. 자, 수취채권 25. 이때 전에 잡았던 계약자산을 죽이면서 여기 지금 20에서 25 추가로 뭔가 진행이 됐죠. 요거만큼이 계약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얘 3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객이 전체 공정을 워낙 잘 알잖아요. 고객이. 그래서 1단계, 2단계, 뭐 3단계, 4단계 이렇게 각 4개 공정이 단계별로 끝날 때마다 4분의 1씩 청구하도록 해놨어. 니네들이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 상관없이 요 제조 공정, 여기 공정, 여기 끝나면 드디어 다 25%씩 해서 끝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도 중에 제작 건설이 개시가 돼요. 1년도 말이 됐는데 회사는 20% 공정이 진행이 된 거는 같지만 아직 첫 번째 단계인 공정은 완료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년도 말에 가서 수익 20을 잡으면서 대금 청구 권리는 없기 때문에 계약자산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죠. 드디어 다음 연도에 가서 보니까 발주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계가 완료가 된 거야. 그럼 25% 4분의 1 청구하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취채권 25억 미리 인식했던 계약자산이 죽으면서 계약부채가 이때 5만큼 뜨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얘 4인데요. 계약 개시 시점에 착수금 20을 먼저 받아요. 즉 제공자인 기업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케이스죠. 돈문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0%는 고객이 구분한 공정을 완료할 때마다 뭐 20%씩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착수금 20%를 받을 때 먼저 현금 대 계약부채죠. 그리고 쭉 진행이 되는데 연도 말 진행률은 15%입니다. 아직 1공정이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진행률 15%만큼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이 계약부채 20 중에 일부를 수익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도 말에는 계약부채가 아직 5만큼 부채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년도에 가서 1공정이 완료가 됐어. 또 20% 청구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취채권 20이고요.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죠. 수익을 2년도 말에 가서 해야 되니까 역시 계약부채가 20이 있죠. 따라서
일공종 완료 시 현재 장부에는 이 수익으로 전부 대체되지 않는 계약부채 5하고 새로 발생한 계약부채 20해서 25만큼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들여다보자고요. 이제 오늘의 토픽. 계약 자산이라는 게 계약 부채보다 더 좋으냐 이거지. 사람들이 얼뜻 보면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재무상태표 밑에 있는 부채보다는 더 좋은 걸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계약자산, 계약부채가 회사 재무상태표에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은 기업이 여러 고객과 계약을 통해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A라는 고객한테는 계약자산, B라는 고객으로부터는 계약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자산, 계약부채는 양쪽에 다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어느 해에 갔더니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계약자산은 100이야. 계약부채는 60이고 얼마나 많은 여기 계약이 들어가 있는지는 불문하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자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회사가 재화 용역을 이미 투입을 하는데 꽤 자금이 소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을 권리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돈에 씨가 마르고 있는 거죠. 계약부채, 이거는 돈부터 먼저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것보다 지금 투입을 해서 받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확정은 아직 안 됐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 지속이 되면은 상당 기간 자금 부족 상태에 빠지게 돼요. 반면에 어느 시점에 갔더니 예를 들어 계약 자산은 60인데 계약 부채가 100이야. 이 뜻은 뭐냐 하면은 100만큼 미리 돈을 받아놓고 회사는 천천히 지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현금을 미리 받아 챙겨서 그 다음에 어떤 제작이나 건설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는 현금 흐름이 충분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현금 흐름이 충분하니까 추가 차익 같은 어떤 자금 압박도 적은 거죠. 따라서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산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이와 유사한 걸로 이것까지 한번 가볼까요? 같은 자산이더라도 같은 부채더라도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은 다른데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에 결산수정 통계를 하면서 흔히 미수수익과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계정들의 결산수정 통계를 했잖아요. 자,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모두 자산입니다. 자산이라고 해서 두 계정의 어떤 실질이 같은 급이냐? 아니죠. 자, 미수수익은 어떤 거냐면은 차기에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거예요. 반면에 선급비용은 이미 돈은 나갔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급비용이 차기의 비용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꽤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수익과 선급비용 같은 자산이더라도 미수수익이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고 보면 되죠. 얘는 선급비용이 많으면 내년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내려가요. 한편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둘 다 부채니까 난 싫어. 그게 아니죠. 자, 미지급비용이라는 거는 차기에 돈이 나가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질이 안 좋은 부채예요. 그런데 선수수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리 선수 돈은 받았어요. 회사의 현금 흐름은 꽤 좋다고. 더 나아가서 차기 이후에 선수수익이 수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당기순이익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선수수익은 좋은 부채, 미지급비용은 좋지 않은 질이 안 좋은 부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계약자산, 계약부채라는 것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계약자산이 많은 회사일수록 캐시플로우는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계약부채가 되게 많어. 그러면 부채가 많으니까 안 좋은 회사인가? 그게 아니라 상당히 현금 여분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면 되고요. 이거를 뭘로 또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계약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현금 흐름이 꽤 많아요. 나중에 어느 특정 회사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헷갈리는 회계 이슈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